주지하시다시피 이 자리는 각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한식 교수님의 사상을 저희가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고 토론을 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한테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이론가들께서는 실무 현장에 있는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듣고 다시 새로운 이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첫 번째 세션에 권준택 교수께서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던데. 안녕하세요. 굿모닝.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권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님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 계속 발전하는 이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 제자입니다. 오늘 박 교수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오류가 있거나 또는 잘못 전달하거나 곡해가 있어서 돌아가신 교수님께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박한식 교수님을 과거 시제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가슴이 좀 먹먹하긴 하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과제를 저희가 토론하면서 그분의 삶과 생각과 철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민족 두 국가 새 정부론이라고 하는 박한식 교수님의 굉장히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통일 이론입니다. 제가 박한식 교수님과 배웠던 내용,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터득했던 내용, 그리고 박한식 교수님과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립됐던 한민족 두 국가 새 정부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은 학자셨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학자의 소명, 책무, 그리고 학문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박한식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항상 두 가지 질문을 자주 하셨는데, 하나는 3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또 다른 질문은 3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첫 번째 질문은 경험적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규범적인 질문인데 그 두 가지 질문 사이에 끊임없는 고민과 공부와 연구를 하는 것이 학자의 책무이다, 소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자가 아플 때 의사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처럼 사회과학자들은 항상 사회가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학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소신을 평생 가지고 사셨습니다. 또 한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흡사,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려고 하면 건강한 상태의 몸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 따라서 박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학문의 소명이고 학자의 책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박 교수님께서 평생을 애면글면하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셨던 바로 그 문제는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박 교수님께서 진단하신 문제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군사적 긴장, 전쟁의 위협, 여러 가지였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물론 대화와 협력, 교류, 그리고 통일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중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있어서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상생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0년간의 역사를 보면 남북 관계는 항상 반목과 갈등,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체제 전복,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체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러한 문제를 박 교수님께서는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평화의 문제로 진단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4가지 종류의 담론이 오가고 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 통일론인데, 무력 통일론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트남식 모델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남한 극우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흡수 통일론입니다. 북한이 붕괴하고 그 붕괴로 인해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어서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는 시나리오죠. 아마 독일식 흡수통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 무용론입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할 이유가 없다. 통일이 오히려 남과 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통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평화 공존, 평화 번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4가지 견해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력 통일론은 무조건 배제되어야 하는 통일 방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전쟁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흡수 통일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식 흡통일이 한반도에 가능하지도 않고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토론이나 또는 주제 발표 또는 질의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붕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예. 북한은 붕괴하지도 않고 붕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지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평화 번영과 평화 공존이 통일 없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와 토론도 많이 하셨고 저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남측에서 평화 공존과 평화 번영이 통일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남북이 처제 경쟁을 하고 체제 전복이나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80년을 살아온 세월을 보면
평화 공존이, 평화 번영이 과연 통일 없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두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고 정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사건만 하나 생겨도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예.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고 북한이 핵실험 한번 하고 또는 남한이 미국과 한미훈련 한번 하고 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협력과 신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항구적 평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까지 담론, 4가지 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이상적인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남과 북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새로운 더 나은 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후에 이현희 교수께서 변증법적 통일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더 자세히 아마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증법적 통일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바탕 위에, 토대 위에 교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제시하신 통일 방안, 통일 청사진은 한민족 두 국가 세 정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을 한 10번쯤 방문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네? 한 20번쯤 방문하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냐 하면 여기는 이북 사람이 사네? 한 50번쯤 방문을 하시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여기에 같은 민족이 사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남과 북이 이질적이고 지난 80년 동안 분단으로 인해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같은 동질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질성과 동질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 두 국가.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에 각각의 독립된 정부가 있고 그 독립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도 다른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에 있는 서울 정부, 평양 정부에 더해서 제3의 정부 또는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제3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공동정부이고 통일정부입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 만들어지는 정부가 아니고 통일 전에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실험하는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의 독창적인 철학이자 구상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의 정부는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외교와 국방 권한을 갖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그런 정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합의했던, 예를 들면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협의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의 정부는 독자적인 영토도 보유하고 독자적인 국민도 보유하고 입법, 사법, 행정까지 관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남쪽 정부, 북쪽 정부와는 다른 제3의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3의 정부의 역할로는 첫 번째, 통일 헌법을 연구하고 통일 제도를 설계하고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정부의 역할은 남과 북의 경제 교류 그리고 인도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다시피 이산가족들이 지금 서로 상봉한 지가 꽤 오래됐고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면 더 이상 이산가족 문제는 아마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제3정부의 역할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3의 정부는 판문점에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 판문점은 한국 정제의 상흔이고 분단 역사의 상징이지만 오히려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DMZ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또 다른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DMZ에 제3의 정부를 세우고 그 3의 정부가 DMZ를 고유의 영역으로 하고 남북 이산가족 그리고 해외 동포를 국민으로 초청하고 제3정부가 관할하는 DMZ에서 남과 북의 이질성, 동증성을 연구하여 더 나은 체제를 만들고 남과 북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경제 교류와 인도적인 협력을 하고 그리고 통일을 설계하고 통일을 실험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고 그에 따라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통일로 나가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제3의 정부는 미국의 연방정부와도 다르고 제3의 정부는 유럽연합과도 좀 틀이 다릅니다. 유럽연합은 국가 간의 협의체이긴 하지만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인스티튜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3의 정부는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통일을 실험하는 중요한 통일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3의 정부 모델은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한반도 특유의 한민족 특유의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은데 나중에 질의 시간이나 또는 토론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발표를 잘 맞춰주신 우리 권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 신부님, 저 패널 자리로 좀 가주시죠. 네. 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지금 행동가들로서 한 조직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같이 의논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신 권 교수님하고 그리고 우리 강 신부님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조인을 하고 계시는 이현휘 교수님, 예, 그 다음에 이재봉 교수님 마찬가지로 오늘 패널 멤버로 모시겠고요. 일단 패널들의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강 신부님 오늘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저는 이따 오후에는 제가 이제 약간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권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박 교수님이랑 전에 그때 코로나 시기가 한창일 때였을 때 이제 화상으로 거의 2년, 저도 한 2년 이상 같이 뭐 매주 회의도 하고 많은 이제 공부를 했던 이제 권 교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하여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인상적으로 이 제3의 정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같이 드는 생각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참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겠다. 남쪽 정부든 뭐 북쪽이든 아니면 보통의 어떤 사람이든 이상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요. 근데 전 또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권 교수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어떤 그 목표에 대한 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듭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이 방법 외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정말 어떤 원리, 원칙 뭐 이런 거를 좀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줌으로 지금 조인하고 계시는 이현희 교수님, 저희가 여기 화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Can we see the Zoom screen over here, please? Not us, but the one who's joining on Zoom. I'm talking about Professor Lee joining from Zoom. No one else is on video right now. Okay. There we are. 오케이. 이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로폰 혹시 켜져 있으십니까? 안 들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은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 맨 처음에 이제 박한식 교수의 문제의식 그래가지고, 학문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류 인문 사회과학은 낡은 세계관의 대부분, 낡은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를 해결하고 처방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취약한 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박 교수께서는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오랫동안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문제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나름대로 어떤 처방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유니크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이렇게 개성해야 될 그런 자산이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발표할 때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지금 수없이 많은 통일론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통일하면 무조건 뭐 독일 통일을 할지 또는 뭐 오스트리아 뭐 중립화 통일을 할지 또 뭐 무력 통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통일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통일론들은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진단을 하지 않고 외부 거를 이렇게 참조하고 그러니까 베껴온 참조 이런 방식의 그런 통일론이더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진단이 없는 우리 문제를 치열하게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처방책을 이제 들여온 그런 통일론들인데 공통점이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진단 없는 처방 뭐 이런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근데 권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니까는
박 교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문제를 치열하게 이제 진단할 것을 요구를 하시고, 그런 나름대로 이제 진단한 토대 위에서 통일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널리 알리는 이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현희 교수님. 이재봉 교수님 나와주시겠어요? 이재봉 교수님. 혹시 이재봉 교수님 거기 온라인에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여기 이름은 올라와 계시는데 지금 마이크는 꺼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 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는 다른 EU나 독일이나 그런 모델하고는 다르다. 여기 미국에도 지금 연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더럴이 있고 로컬 거버먼트가 있는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연방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연방 정부에서 군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델은 특별히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합 모델도 아니고 미국의 연방 모델도 아니고 독일식 통일 방법도 아니고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까? 이 문제에 저희가 귀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강 신부님 말씀 먼저 제가 좀 들을까요? 네,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분야의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그 모델이라기보다도 저는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에게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그런 생각까지 가는 것조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고민이 더 있고요. 근데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 아까 진단에 대한 얘기도 좀 전에 또 다시 나왔는데 저는 어떤 박 교수님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모델로 가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우리가 문제인지 지금 왜 이렇게 평화 공존이 안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권 교수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권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3의 노력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통일헌법에 있어서 향후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연방제로 갈 것인지 통일됐을 때 연방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연합으로 갈 것인지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하자는 거죠. 예. 연방제도 괜찮고 남북 연합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남북한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통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강신부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개성 평화통일대학을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을 교육하고 논의하고 연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제 생각에는 남북 연합도 괜찮고 연방제도 괜찮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괜찮고 남북한에서 얘기하는 남북 연합도 괜찮고 적어도 남북한이 통일로 가자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제3의 정부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계속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이현희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그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일 방안 그 박 교수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통일 방안은 일단 그 비전으로 이렇게 저 간주하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진단하는 그 작업. 제가 일단 이제 발표할 때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진단을 정확하게 치열하게 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처방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박 교수님께서도 그 나름대로 진단을 하신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반도의 그또 분단을 강제하는 그 특유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치열하게 진단하고 하, 아, 아, 진단을 해서 그 토대 위에서 어, 통일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박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통일 방안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통일 방안도 이제 중요한데 진단하는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 교수님께서 이제 그 통일 조국에 대한 어떤 설계로 이런 그 제3의 정부를 저희가 고안해내는 데 있어서 한국 문제의 어떤 그 고질적인 인문학적인 문제를 좀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이 교수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고질적인 또는 어떤 북조선의 어떤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그 제가 이따 발표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 그러면 지금 조금 맛배기로만 조금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시간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DJ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삶 전체를 이렇게 바쳐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최초로 이제 북한도 방문하고 또 뭐 6.15 뭐 이런 저기도 그 협약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진전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가 정권이 바뀌면은 그 보수 정권을 바뀌면 와야 되고 지금 완전 그 단절이 그랬지 않습니까? 응?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바뀌어도 그네들의 저 정치적 입장 차이는 크게 다르지만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독일 그 국가 전체 어떤 뭐 국가 이익이라고 할까 이건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 밀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 문제를 치열하게 분석한 적이 없어요. 분단하죠. 그리고 이 통일 문제는 반드시 국제관계, 국제정치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강들 특히 미국도 잘 알아야 되고 중국, 일본, 러시아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반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그 반중 그 정상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반중 반러시아 우리 그 전에는 뭐 러스포비아랄지 뭐 시노포비아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강하게 퍼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공 교수님 하실 말씀이시죠? 예.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제 질문인데요. 남북 관계를 보면 냉탕과 온탕을 계속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변수를 많은 사람들이 남한의 정권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한의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남한의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그렇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이제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진보 보수 정권은 남북관계의 변수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변수가 있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요즘 찾고 있는 노력을 제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변 강대국의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북 분단의 원인은 결국 제 생각입니다만 외세에 의한 강요된 분단이잖아요. 아닌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외세에 의한 강요된 분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 있으면 해결도 그쪽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결국 남북한이 통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 강대국이 또 반대를 하고 나서면 통일이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미국이건 중국이건 뭐 일본이건 러시아건 남북 통일이 너희들 국익에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느낄 때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핵심이 남북 관계의 변수가 남한 정권에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데 그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게 남한은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 미국은 피스메이커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북한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으니,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또 북측에서 먼저 이번에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 제3국으로 이제 앞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 미국의 주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상황이 왔느냐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들은 남한하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의 역할을 더 축소를 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굉장히 그 비자주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을 더 고착화시키고 또 미국에 좀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를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페이스를 메이크 해줄 테니 피스는 당신이 메이크를 하시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 교수님. 저쪽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북한의 입장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남한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남한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속았구나, 더 이상은 못 속겠다. 남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자주적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북한 생각에는. 예. 너무 미국에 의존을 하고 너무 사대주의적인 발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랑 얘기할 수가 없다. 여기 얘기해봐야 아무 뭐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제3정부, 그냥 정부도 아니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헌법이라든지 입법 권한이라든지 사법, 행정 권한까지 또 영토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장소는 어디가 되겠느냐? 그러면 제 생각엔 DMZ 땅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밖에도 헌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외교권이라든지 행정 문제라든지 사법이라든지 또 이 제3의 정부에서
어찌 보면 지방 정부 그러니까 북측의 정부와 남측 정부하고는 어찌 보면 지방 정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계를 세팅을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의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모델은 도대체 현실적으로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 교수님? 모든 한민족이 지혜를 모으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해외 동포도 학자도 시민단체도 정부도 간단한 일이 아니죠. 간단한 일이었으면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런 상황이 생기질 않았겠죠. 앞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아유 안 되겠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판문점이라고 하는 DMZ라고 하는 곳이 비어 있고 한국 전쟁의 상흔이자 민족의 아픔인데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이 합의를 하면 DMZ에 남북 정부를 공동 정부를 만들고 결국은 거기서 통일을 좀 실험을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고 여론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하자. 박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통일이 급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뭐 그거죠.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권한은 어떻고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인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공동정부 설립을 남북이 합의를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행정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큰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제3정부 설립을 합의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들은 이제 다 행정적인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통일에 대한 어떤 공감대라든지 그 시너지를 통해서 어떤 그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되는 사회가 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일궈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럼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단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시급한 방안은 이제 정전협정인데요. 1953년 7월에 이제 맺은 정전협정인데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전협정을 남북이 평화협정으로 좀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첫 단추가 될 것이고, 이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결국 유엔사에 대한 권한 축소 또는 DMZ에서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일종의 권리 권한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DMZ 땅을 이제 남북 정부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거고,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네라고 하는 이미지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천천히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사는 사실 불법 단체죠. 전혀 근거가 없는 단체인데 지금까지 DMZ에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저희가 먼저 풀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째로 그 제3정부가 있잖아요. 그 제3정부. 그게 이제 운영이 잘 되려면은 남한과 북한 간의 이제 굉장히 그 협력 이게 잘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좀 제 생각은 그 제3정부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우리가 그 운영할 능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분열적이잖아요. 지금 여야 간에 그 소통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신문기사 몇 개, 한 두 개인가 이렇게 올려줬는데 한국의 그 사회적 갈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연 그 갈등 비용이 뭐 한 300조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한국의 그 사회적 갈등 양식이 남북 간의 그 갈등 양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남북 간은 그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회적 갈등보다도 더 어려운, 더 어려운, 더 악성 그런 그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부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그렇게 갈등이 굉장히 끊임없이 고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운영할 수 있다면은 왜 뭐 개성공단이랄지 이런 거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운영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찾아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게 우리 이제 통일 문제는 이게 반드시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한국에서 이게 통일 문제 이야기할 때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스트리아 모델 중립화 통일 뭐 이런 쪽에 관심 갖고 그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정치 문화와 한국의 정치 문화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 해방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하고 미수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잘 모르는데 모스크바 삼상위원회 그 합의 내용, 그 다음에 미수 공동위에서 그때 이제 활동했던 미국과 소련 간의 이런 걸 보면은 오스트리아 그 상황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오스트리아보다도 훨씬 좋아요. 미국과 소련이 계속 그 협력 관계에 있었고, 물론 그 자기네들 국가 입장은 이제 다르지만, 그 다음에 미국이나 소련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 이래주는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악조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고, 대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과 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려 그 10년간의 그 이제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점령을 견디면 10년간에 계속 점령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 결국 10년 점령 끝난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탁 통치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그 좌우 그 반탁 투쟁하고 얼마나 저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익의 그 반탁 투쟁, 그 다음에 그 좌익의 그 박헌영 쪽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태도, 극단적인 그 갈등 때문에 이 미소 공이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 좌우 합작 시도를 했었지만 거기는 지지 세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우리 한국의 그 지배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 중간판은 없습니다. 거의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는 낙타가 보면은 그 양봉 낙타가 있고 이제 단봉 낙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양봉 낙타형이라고 그럴까? 중간에 뻥 비고 그 우와 극저가 굉장히 강성한 이런 구도로 돼 있어요. 반면에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구들은 보면 대개 중간파가 이게 다수고 극우 국저하가 그러니까 소수 있는 단봉 낙타형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역사적인 유산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과정, 문화적인 과정, 종교적인 배경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보면은 조그만 하잖아요. 약소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강대국들을 치열하게 설득을 하면서 자기네들 그 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국제정치가 중요하지만 대단히 구조적이고 대단히 제약적인 요소인데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뭐 통일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또는 활용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현 교수님. 저희가 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약속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통일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통일 단체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좀 토론을 하고 서로 편안하게 질문을 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 테니 방청객 쪽으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좀 나눠놓고요. 자, 먼저 저희 와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이 패널에게 오늘 주제에 관련된 것들로 일단은 좀 국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편안하게 쓰시고 자기 성함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죠. 그 두 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그 강 신부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박한식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한민족 두 국가 새 정부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민족 두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거고 새 정부론에서 지금 두 정부도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동정부론인데 그러면 공동정부론을 포함해서 예전에 고려 연방제라든가 지금 남한과 북한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 정부가 이런 방안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협조한 적이 있었는지 토론한 적이 있었는지 그게 없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그걸 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니까 남한과 북한이 일단 어떤 방식의 통일을 하든지 일단 통일을 할 의사가 있으면 자리에 마주 앉게 되면 그게 고려 연방제든지 새 정부론이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라든가 그 구성이 도출될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수도가 3개가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수도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제 그 방법으로 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남한과 북한에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그 시도가 무산된 이유가 혹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일단 남한 자체에 그 여러 가지 그 분열 때문에 정치인 분열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려면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외세의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사실 자주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반면에 남한은 지금 미군의 미국의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한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됨으로써 그 다음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그 중국하고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그 버퍼링 존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을 갖다가 인정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남북이 통일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핵이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그러한 강력한 억제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서 결국 그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다른 이제 나라를 갖다 설득해서 하는 게 저는 그 괜찮은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그 남북한의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한이나 북한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미국의 그 싱크탱크에서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라든가
저희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학자들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저희 일반인들 볼 때 적극적인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박한식 교수님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박한식 교수님의 그 새 정부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박한식 교수님이 이제 북한을 50번이나 다녀오셨고 남한과 북한 양측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새 정부를 주장했을 때는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대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갖다 고려해서 제안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새 정부론을 한번 남한에서 제안해 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북한에서 제안해 본 적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그 새 정부론에 가장 가까운 어떤 제안들이 역사적인 제안들이 있어 왔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예, 그거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공 교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북 간에 공식적으로 새 정부론에 대해서 토의를 하거나 논의를 한 적은 없는데 박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북한의 고위 담당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구도로 그리고 서면으로도 전달을 여러 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건강하실 때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경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DMZ에 제3의 정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전달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강대국의 인정을 받고 통일 자체가 세계 평화에도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이것들을 이제 보이는 건데, 거기 우리 이현희 교수님 아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남한이나 북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 이렇게 수용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적대 관계 이런 게 워낙 지배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아까 두 번째 아까 언급하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공 교수님.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남북한이 그러면 제3정부건 낮은 단계 연방제건 남북연합이건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둘이 마주 앉아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왜 안 돼 왔을까? 그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학자들도 많고 그렇죠. 예.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좀 다른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한겨레 신문의 교수님께서 연재하실 때 제가 집필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딱 한 줄이 교수님 진단입니다. 뭐냐 하면 문제는 미국에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예. 교수님께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게 1970년입니다. 예. 굉장히 좀 놀라운 주장이죠. 1970년이면 예. 지금도 굉장히 놀라운 주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를 남북 통일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결국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남북 통일이 너희의 국익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설득 작업을 하고 그 환경과 토대를 이제 만드는 노력을 이제 하는데 그 첫 번째 일환이 이제 남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라고 하는 거가 맞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예, 이현희 제가 교수님 지금 혹시 권 교수님 말씀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죠.
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예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지금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이야기가 그 지금 다 그 권 교수님이나 지금 저 말씀하신 것들 다 이게 동일하는데 박 교수님도 이제 미국이 이제 중요한 변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미국을 설득했고 독일도 설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뒤늦게 대학원에 가서 가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게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학원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미국 대외 정책이라든지 미국 정책 과목이 개설이 안 됐어요. 대학원에서 미국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미국에 관한 좋은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지만은 유학 가서 뭐 미국을 공부하고 온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취약한 그런 상태고 더군다나 그 조선시대 로부터 계승된 그 사대주의 대단히 교조된 그런 사대주의 유산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관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 성조기를 들고 쉬어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 푸에르토리카인가 뭐 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두 나라라고 그러는데 푸에르토리카는 뭐 미국 보호국가라면서요. 그 일상화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다른 얘기 이런 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그 학문적 연구도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 그레그하고 로이 크라프트 와 계시는데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So we're very sorry that the translation is not working properly. So I believe that you're trying to figure out what we're talking about, right? So before I'm going to give you some chance to talk, ask questions. I don't want to surprise you. So I just briefly mention what we're talking about right now. So 지금 제가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 트랜슬레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토론이 돼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생각이 좀 정리되면 우리 그레그 얘기를 좀 저희가 듣도록 하고요.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 방청객에서 또 다른 우리 분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마이크 좀 이걸로 해야 됩니까? 저는 저걸로 써도 돼요. 아니요, 이거 다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왔고요. 자주통일평화연대 LA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그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김미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제3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활동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라는 범민련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1990년 1월 20일에 결성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남과 북이 1991년 1월 25일 북측에서 본부가 결성이 되었고 1995년 2월에 남측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민련이 북측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단체로 결성이 되었고 남측에서는 비정부 단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이 역시도 남과 북이 남측에서 북측에서 결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정부 단체, 민간 단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로 결성이 되었고, 남측에서는 마치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반정부
단체로 인식이 되면서 활동이 이어져 갔습니다. 어떤 통일운동을 통일을 맞이하는 그런 단체들이 결성이 될 때마다 북과 남은 상당히 성격이 다른 형태로 유지가 되었어요. 북쪽에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부의 단체로서 활동을 했다면 남쪽에서는 비정부 단체로 마치 어떤 그 프레임에 씌어진 그런 형태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조항 3조를 기억해 보시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을 한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한반도라는 것을 이렇게 북과 남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서 북에 있는 영토 또한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북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부속시켜야 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헌법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뭐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라던가 아니면은 범민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국가 대 국가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활동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그 연구하시는 또 학자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일까?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헌법과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보안법에서 지금 하다못해 그 국가보안법 너무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하다못해 북에 관한 서적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국가보안법으로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켜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을 이게 1948년에 만들어졌죠. 현재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948년에 제정된 법률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활동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는 헌법과 국가보안법이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3의 어떤 그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없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 각 나라마다 특히 북쪽하고 남쪽의 그 상이한 어떤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저 패널 분들께서 어떻게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 잘 들었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네, 네. 우리 이현희 교수님께서는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그렉으로부터 좀 질문하고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So Greg, so we've been talking about the Dr. Park's the theory. That's the first item, as you know, and then there may be some internal conflict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at the same time external interest. For example, Russia, China, and the U.S. interest. So, what do you think that what's the most big obstacle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obstacles that to make it happen in terms of one nation, two state, and then three government theory? Thank you and good morning, colleagues. I'm honored to be here and live every day with flashbacks and reflections on the really important work that our late colleague Dr. Han Park was engaged in. The obstacles are tremendous.
I think that the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aiwan Strait are the last two, the bit of unresolved business, if you will, from the Second World War era and the Cold War. These are existential conflicts, and so in ways we're prisoners of history, prisoners in terms of imagination, conceptualizing, and the intellectual component. And if you will, we've become prisoners of the geopolitical, geostrategic component of it all. We're trapped. It's a conundrum. It's a dilemma. It's potentially the quickest, I believe, pathway to World War III. And so we have these things that mix in. Obviously, we have the domestic,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of these conflicts. But these are the two most troubling, in large part because everything is existential. Everything is do or die for the parties. However, war would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asically, that there will be no more North Korea. It would be a forced reunification, no matter how it started. China is purposed never to have another so-called century of humiliation that Chinese leaders and scholars and strategists write and talk about all the time. And for Russia, any opportunity to destabilize the U.S. position, to bring difficulty there, that's a given, if you will. So the actors have very well formed, girded by history, girded by fear, girded by mistrust of the other. This is baked in. Mistrust of the other. This is baked in. I'm sorry. Mistrust of the other. Oh, please. Yeah, it's technical glitch. Oh, it's a technical glitch. Okay, so just continue. Yes, please. Okay, good. Thank you. Thank you. So, in short, we are prisoners of imagination. We're prisoners of the security state of affairs or reality that we've built, and we're prisoners of domestic political machinations, and essentially we are trapped. As increasingly we see a changing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we could, it's not inconceivable that we could kind of fall into an escalating conflict that could blow up into a regional conflagration.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So we're going to wrap this up later on, and then we're going to post it for your reference. 나중에 저희가 오늘 그레그의 코멘트는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방청국 쪽에서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얘기하시죠.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면 줌에서 지금 줌에 혹시 조인해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조금 그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죠. 제가 줌이 안 보여서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없어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청년 세대의 수용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청년 세대에게 박 교수님의 두 나라 새 정부론과 같은 유연한 통일 담론이 기존의 당위적인 통일론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이런 박 교수님의 담론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측면인데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여론조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여론조사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뭐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고, 근데 일주일 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변했죠. 네.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이건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건 통일은 민족의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예. 두 번째는 통일의 방안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신선하고 좀 새롭고 그런 방안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말씀 잘 하나 더요. 잠깐만요. 우리 저기 강 신부님. 예. 네, 저도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발제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청년들 평화 교육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그래서 한 가지는 권 교수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도 보이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1박 2일의 어떤 교육, 2박 3일의 연수를 통해서도 본인들이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기성세대가 어떤 통일 교육이라든지 평화 교육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 교수님의 어떤 그 대안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잘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는 합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잘 통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만약 통일에 대한 뭐 얘기를 할 때 사실 기성세대들은 당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한민족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젊은 청년들은 그런 당위에 대한 동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한민족이 뭐가 중요해? 우리 다문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 나왔을 때 뭐 열차를 타고 뭐죠?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 뭐 열차를 타고 뭐 파리를 갈 수 있다. 아니 열차 타려고 통일을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젊은 애들이 하거든요. 뭐 경제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확실한 거야? 경제적인 효과가 통일의 그 편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 이제 계속 논의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이 어떤 그런 게 정당하다면 어떤 합리적 근거가 되고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성적인 것보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제시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3의 정부의 실효성에 대한 건데요. DMZ나 개성에 설치될 제3의 연방정부가 실질적인 행정력과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상징적인 협력 기구에 그칠 위험은 없는가요? 네,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아까 저희가 오갔습니다. 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 온라인에? 아니 괜찮아요. 한 2, 3분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오디언스들한테도 저희가 드릴 거지만 앞으로 한 2, 3분 정도 더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 잠깐만 그러면 마이크 가지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마이크 좀 가지고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 3, 4분만 더 쓸게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토론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지를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족 이런 거 전혀 안 통해요 이제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 통일이 되면 일단 남자들은 군대 의무적으로 가지 않아도 돼. 이거가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여성들에게 지금 북을 알려주는 것과 겸으로 해서 자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직장에 갔을 때 지금 북의 현실이 어떤지 타가 시설이 어떤지 그 다음에 휴가를 얼만큼 많이 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들이 충분히 알아서 젊은 세대들한테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북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육아휴가 엄청 길거든요. 타가시설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약간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국가의 어떤 목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대로 된 현실적인 것들을 알려주자는 거죠. 그리고 집 문제, 결혼하면 집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분명히 이렇게 잘 만들어질 거잖아요. 대한민국 것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북측 것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남측과 북측의 것이 잘 어우러질 테니까 그중에 북측에서 현재 하고 실행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을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면 어떻겠나 하는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 같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을 했을 때 청년들이 또 여성들이 어떠한 그 혜택이라든지 좋은 점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파고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통일의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제3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예, 특히 통일 교육. 예. 강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하면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을 비교를 해서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전희경님, 예 하나만 더 온라인에서 하고요.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협력이 박 교수님이 제안한 제3의 공간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4차 혁명이요. 약간 벗어난 주제인데 제가 공학을 하니까 그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4차 혁명이라는 것 제 개인적으로 그 정의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혁명들은 여러 번 또 와 있어 왔죠. 뭐 산업혁명도 있어 왔고 지금은 AI 혁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또 우리 통일 문제는 그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기술적인 그 혁명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충돌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하고 박 교수님의 이론 중에서 어느 쪽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한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동시에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겠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짧게. 저도 짧게. 굉장히 큰 주제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교수님 생각은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김미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이 이질성과 동질성을 합해서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데 그 체제는 인권에 바탕을 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념은 그만 떨쳐버리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념의 시대에 살지 말자. 그러니까 네네. 아마 남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거나 또는 북한의 완전한 사회주의를 보장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네.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자유를 중시하는 남한의 체제는 또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고 그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북측에서는 이제 평등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공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결과적으로 인권에 근본한 새로운 체제, 우리만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제가 핵심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김선 선생님 저기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예, 마지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농담같이 좀 한번 자극적인 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생전에 많은 수고를 하셔서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시는데 큰
조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북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든 간에 남북 그 두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그 거대한 민족사적 이벤트를 만들어냈는데 그거 하나 기념식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무슨 이상한 이름으로 네 그저 하여튼 기념식 하나 치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6.25 무슨 기념식이다. 광복절이다. 광복절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광복된 날이 분단의 시작이 됐어요. 지금 45년 1945년 시작해가지고 81년 분단 극복 81년으로 광복절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일본 저 친구가 있었는데 저 농담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할 때는 그래도 니들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 야 이놈아 니들이 침략 안 했으면은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광복절 앞으로 그 없애고 분단 극복의 날 뭐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의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말 쓰지 말자. 미국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름다운 나라인데 물론 땅덩어리 크고 아름다운 곳 많죠. 산천은 아름답지만은 이 정치제도 우리 분단과 관계해서 그 미국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쓰지 말고 US 그 가치 중립적인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US라는 말을 쓰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동정부 뭐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남북이 서로 만나서 다시 이 김대중 그 김정일 이 그 정상이 그 손을 잡았던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든지 뭐 정부라는 말 안 쓰더라도 그것이 박 교수님의 유지를 이어나가는 길이 아닌가 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 선생님께서도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오셨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오늘 특별히 또 여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제자로서 권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패널 우리 강신부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한결같이 좋은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많이 토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너무도 좋은 시간, 휴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쉬었다가 저희가 사실 시작을 조금 한 15분, 20분 정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1시에 저희가 세션 2를 시작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짧게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서 그래서 11시 10분에 저희가 시작을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 좀 다과도 좀 드시고 말씀도 좀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